중국 문자에 의해 자형의 변천 2. 갑골문.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배울 한자를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 마우스를 올려서 확인해 보세요.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갑골문의 출토, 특징,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지리, 자연유 관련 부수 글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잘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워밍업. 네, 중국 문자에 의해 3주차 제2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갑골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부수 글자로서는 자연 지리, 즉 땅 위에 이루어지는 어떤 부수 글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갑골문에 대한 이해에서는 갑골문의 출토와 그 갑골문의 특징, 그리고 갑골문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갑골문은 주로 물론 예전부터 아마 출토가 되었을 텐데요. 이게 갑골문이라 이게 문자라고 인식한 것은 청나라 말 광서 년간에 이게 중국인들이 이게 문자로서 인식을 처음 하게 됐고요. 이 갑골문의 특징은 불에 그을린 어떤 문자 형태거든요. 즉 뾰족한 것으로 거북의 배껍질이라든가 견갑골에 새긴 문자를 그걸 다시 불에 그을린, 불에 살짝 구운 형태의 그 균열이 생긴 걸 보고 기륭을 판단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요. 그 내용을 본다면 천신이나 자연신에게 제사를 올린다든가 혹은 어떤 전쟁의 어떤 기륭, 어떤 생활상에서의 어떤 큰 일을 할 때, 그것의 어떤 기륭을 알지 못할 때, 그 하늘의 신 혹은 자연의 신에게 그 길하고 흉한 것을 묻는 방식에서 이 갑골문의 유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 글자로서는 흙토, 언덕, 산, 계곡, 그리고 물 등등에 관한, 즉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에 관한 부수를 담은 글자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갑골문에 대한 이해. 예, 그러면 갑골문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갑골문의 출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물론 갑골문이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전에는 이 갑골문이 문자로서 인식되기보다는 그 한약방에서, 즉 중약을 파는 약방에서 용골이라고 해서 용의 뼈라고 치부되어 아주 귀한 약재로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약효의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재가 귀했기 때문에, 희소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값에 거래가 되었던 것만은 사실이고요. 이러한 것이 아마도 서양 학문의 유래로 이것이 문자로서 아마 인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청나라 광서 년간에
오늘날 하남성 안양현 사람들이죠. 거기에 농민들이 밭을 갈다가 많은 그 각골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것을 뭐 약방에 약재상에 갖다 줬겠을 텐데요. 이것이 일부의 학자들이 이것은 약재가 아니다. 용골이 아니다. 이것은 예전에 문자를 기록한 어떤 자료들이다. 근거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학자 이름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있고요. 그리고 1800 그 말년이죠. 말년이죠. 거기에 새겨진 문자가 한자로서는 가장 오래된 형태의 어떤 문자, 뭐 고주라고 하기도 하고요. 즉 보자면 즉 대전보다도 훨씬 더 이른 형태의, 즉 은나라 시기의 어떤 문자의 형태인 것이죠. 문자의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왕이룡이라는 사람이 이것이 용골의 문자가 즉 은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칼로 새겨진 문자였음을 처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밝혀낸 것입니다. 그 출토로 인해서 즉 갑골문의 발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즉 은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전설 속에 우리가 그냥 전설 속에 있던 어떤 은나라의 실체를 문자 이 각골편을 통해서 실체를 확인시켜줬고요. 그리고 한자의 기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줬죠. 즉 이전에는 그냥 어떠했을 것이다. 즉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창일이라는 사람이 한자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막연한 추측만 해왔었는데 이것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문자에 대한 증거로서 제시하게 됐고요. 따라서 한자에 대해서, 한자의 자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게 각골문 출토 발견에 대한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은요, 각골문의 특징은 즉 갑이란 앞에서 설명했듯이 거북의 배껍질, 그리고 골이란 소나 말 같은 짐승의 견갑골, 즉 어깨뼈라든가 그 대퇴부의 넓적한 뼈를 말하는데요. 즉 갑골문이란 그 배껍질이나 소나 말의 그 대퇴부 견갑에 새겨진 어떤 그 문자가 바로 갑골문인 것이죠. 그러한 것은 그러한 그 거북의 배 껍질이라든가 견갑골의 거기에 뾰족한 것으로 날카롭고 단단한 것으로 긁어서 새겨서 그것을 다시 불에 그을러서 거기에 균열을 나타낸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각골문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카로운 것으로 뼈에 새기거나 그었죠. 그래서 서체가 가늡니다. 가늡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붓으로, 예전의 오늘날 붓과는, 오늘날 모필과는 좀 다르겠죠. 붓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새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작업 없이 바로 뾰족한 것으로서 바로 모양을 새겨 놓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각골문은 문자의 처음 원형인 독체의 형식, 문자의 독체의 형식, 그러니까 그걸 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 월,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 그 글자의 발전 과정에 가장 앞서 나온 글자 형태들이 이 각골문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은 주로 그 고대이기 때문에 수렵이라든가 이럴 때 나갈 때 또 기둥을 묻는다든가 혹은 천신 혹은 땅신 등의 제사를 그릴 때 제사의 문장이라든가 혹은 그 전쟁을 나갈 때 어떤 기둥을 묻는다든가 하여간 모든 행위들 이걸 점을 치는 방법에 쓰였던 문자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발견되는 대부분의 형태의 각골문들이 대부분이 다 거기에 날짜와 어떤 기륭을 묻는 그러한 내용들을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보고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리, 자연류 관련 부수 글자. 예, 그러면 지리 자연류 관련 부수 글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리 자연류란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주로 천문에 대한 것들 많이 나왔었죠. 여기서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글자들, 그와 관련된 부수 글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흑토입니다. 뜻은 흙이고요. 음은 토죠. 중국어 발음으로선 투라고 하고요. 이 글자는 원래 그 평평한 땅에 그 솟아나는 새싹, 초목의 새싹을 본뜬 글자라고 인식을 합니다. 각골문과 금문을 보면 평평한 땅에 거기 피어나는 그 올라온 그 초목의 싹임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즉, 땅 위에 올라온 초목의 싹, 땅이라는 것에 방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초목의 싹, 땅 위에 올라온 초목의 싹. 그래서, 거기서 땅의 의미가 나왔다고 합니다. 땅, 그래서 흙. 그래서 뜻은 흙, 음은 토, 병음은 투라고 하고요. 물론 이 글자는, 땅에 올라온, 흙 속에 올라온 초목을 본뜬 글자, 그래서 상형 글자이죠. 거기 성어를 보면 적토성산이란 말이 있죠. 흙을 모아서 산을 이룬다. 즉 작은 것도 모이면 크게 된다. 티끌모아 태산 이러한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언덕부자입니다. 즉 이 글자는 흙이 겹겹이 쌓인 층층이 쌓인 것을 형상화한 글자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즉, 가파른 언덕 위에, 가파른 절벽 위에 우리가 그 지층의 단층 구조를 볼 수 있잖아요. 겹겹이 쌓인 것. 그 모양을 본떴다 하기도 하고요. 즉, 흙이 쌓인, 겹겹이 쌓인 모양에서 이 글자가 왔다고 합니다. 이 글자는 거기에서 의미가 와서 그래서 언덕이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그리고 음은 부, 중국어 음은 후라고 합니다. 갑골문과 금문 형태에서 이 층층이 쌓인 흙의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거기에 소전과 예서, 해서의 오늘날 모양 유사하게 오늘날 모양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변형부수로서는 고을읍자와 똑같은 형태로 쓰입니다. 변형부수로 쓰일 때 고을읍자와 비슷한 형태로, 같은 형태로 쓰이는데요. 이게 같은 형태의 이 변형부수가 오른쪽에 오면 이 고을의 이름을 나타낸 그 고을읍자의 의미로 쓰이고요. 그리고 이게 왼쪽에 붙을 때는 왼쪽에 붙는 걸 변이라고 하는데 왼쪽에 붙을 때는 이게 언덕의 의미, 험하다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고을읍자와 같은 형태의 모양을 가지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이게 언덕의 의미 혹은 고을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산자입니다. 이 글자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예서나 해서의 글자의 모양을 봐도 이게 산 모양이다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각골문을 보면 이게 산 모양을 한 것의 아이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갑골문과 금문을 보면 이 뾰족하게 솟은 산봉우리 세 개가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산이 뾰족하게 이어진 산의 형상을 나타낸 글자, 상형 글자로서 뾰족하게 산봉우리가 이어진 산의 형상을 나타낸 글자가 바로 이 매산자이다. 매라는 의미가 고로서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뜻은 매, 음은 산, 중국어 발음은 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공이산이란 고사성어 아십니까?
이거는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굉장히 좋아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즉 이루어질지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노력을 들여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늘이 도와준다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우공이란 표현, 이 어리석으로 자에다가 늙은이 공자, 어른 공자인데요. 우공이란 사람, 그 글자 자체도 좀 우직하다, 어리석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공이란 사람이 산을 옮기다, 즉 우공이란 사람이 바깥에 멀리 가려면 앞에 있는 큰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요. 통행하기 불편 큰 산을 옮긴다란 뜻인데 혹자가 그것을 물으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우공이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하고 내 아들이 다 못하면 내 손자 그 아들이 해서 다 옮길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늘의 천신이 이것을 도와줘서 하루아침에 그 산을 옮겼다는 그러한 고사가 있죠. 그래서 우공이산 열심히 노력하면 그 하늘에서 도와주든지 누가 도와주든지 혹은 그 노력에 의해서 어떤 일을 이뤄낼 수 있음을 우공이산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산자는 상형 글자로서 산의 봉우리를 형상화한 글자이다. 그 다음에 계곡 곡자입니다. 골짜기 곡자죠. 이거는 보면 그 위의 형태가 갈라진 두 산 사이에 갈라진 곳, 그 밑에가 입구자, 즉 산과 산 사이에 물이 흘러나오는 그 입구에서 이 글자가 왔다고 하는데요. 즉 산과 산 사이 구분, 그 골짜기라는 의미에서 이 글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골짜기, 음은 곡, 그 중국어 발음은 구라고 합니다. 갑골문과 금문을 보면 그 두 산이 겹겹이 둘러싸인 두 산의 그 중간에 벌어진 곳, 그곳에 입구자가 있죠. 그래서 산 골짜기 뜻을 뜻한다. 그래서 이 글자는 계곡 곡자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 글자는 회 글자로 많이 봅니다. 회 글자로 봅니다. 다음 글자는 언덕 엄자입니다. 언덕. 우리가 앞에 언덕 부자 하나 나왔죠. 앞에 언덕 부자는 비교적 큰 언덕, 아주 험한 언덕, 즉 땅의 단층을 볼 수 있는 큰 언덕을 말하고요. 이 언덕 엄자는 그야말로 작은 언덕을 말합니다. 작은 언덕, 작은 동산의 언덕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자면 그 앞에 나오는 언덕 부자는 이 언덕 엄자보다 좀 더 큰 언덕을 말하고 이건 비교적 낮은 구름을 나타낸 글자이다. 이것도 낮은 구름을 형상화한 상형 글자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뜻은 언덕, 음은 이것은 안이라고 발음을 하겠죠. 그 다음에 돌석자인데요. 이건 언덕 엄자에 그 안에 입구자가 하나 있네요. 즉 언덕 아래에 굴러다니고 있는 돌의 모양에서 왔다고 합니다. 즉 언덕 아래에 굴러다니고 있는 돌의 모양, 즉 크기를 나타낸다면 이 돌석자보다 큰 게 언덕엄자, 그리고 이 언덕엄자보다 큰 게 앞에서 배운 우리 언덕부자가 있었죠. 뜻은 돌, 그리고 음은 석, 발음은 시라고 합니다. 이 글자도 돌의 형태를, 즉 언덕 아래에 굴러다니는 그 돌의 형태를 그려낸 글자로 우리가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형 글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쇠금자입니다. 쇠금자인데요. 이건 위 부분을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쇠를 녹이는 어떤 그 솥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흙토에 어떤 빛이 나는 것이 있잖아요. 즉, 거기에 흙토에 빛이 나는 것은 어떤 광물입니다. 광물, 번쩍번쩍. 즉, 흙 속에 여러 광물이 있다는 것은 그게 뭐 철광이든 철이든 혹은 아연이든 뭐 금이든 은이든 어떤 흙 속에 어떤 광물질을 담고 있을 때 흙이 이제 빛나는데요. 그래서 빛나는 흙,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녹여서 나오는 쇠붙이. 즉 모든 쇠붙이에 대한 총칭이 바로 이 쇠금자의 그 쇠이거든요. 그래서 음은 모든 쇠붙이를 나누는 쇠, 금속, 음은 금이고요. 뜻은 그런 쇠붙이고요. 음은 금이고요. 병음은 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그 성으로 쓰일 때는 금이 아니라 김이라고 하죠. 이 글자도 상형 글자입니다. 이 글자도 상형 글자에 속합니다. 다음 글자는 구슬옥자입니다. 이 글자는 그 여러 개의 구슬을 실로써 엮은 것, 몇 개의 구슬을 실로써 엮은 모양을 나타낸 글자가 이 구슬옥자입니다. 이 글자가 다른 글자 속에 들어가서 부수의 역할을 하거나 그 글자의 부분 역할을 할 때 그 속에 있는 점이 하나 빠지죠. 본래 이 글자는 임금왕자와 똑같은 형태를 가졌었는데요. 즉 임금왕자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예서와 해서 속에 후대에 그 점을 하나 더 붙여서 구슬왕자와 임금왕자와 뜻을 달리하게 됐던 겁니다. 즉 임금왕자와 구슬왕자는 똑같은 형태였는데 뜻에 따라서 달리하기 위해서 임금왕자 속에 점을 하나 집어넣어서 점이 하나 있는 것은 구슬옥자, 없는 것은 임금왕자라고 구별을 했고요. 이것이 어떤 글자의 부수 혹은 부분이 될 때는 거기에 점이 빠져서 임금왕자 형태로 들어가는데, 하지만 거기에서 임금왕자의 의미가 아니라 대부분 구슬의 의미로서 쓰인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세 개의 옥구슬을 끈으로 꿰은 모양을 나타낸 글자, 즉 상형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삐침별자입니다. 이것은 사실 낙글자로 사용되지 않죠.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삐침을 나타낼 때 어떤 땅 당기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로서 낙글자로서 크게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삐침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뚫을 곤자인데요. 물론 이 글자도 낙글자로서 활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 글자는 마찬가지 지사 글자죠. 즉 위에서 아래로 뚝 뚫어 있는 모양, 통해 있는 모양, 그래서 뚫다, 통해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음은 곤자의 음을 가지고 있고요. 쿤이라고 하겠고요. 중국 발음은 이것도 부수 글자입니다. 단독으로 단독 글자로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점 혹은 불등을 나타냅니다. 발음은 주라고 하고요. 쭈, 중국 발음은 이것은 점 하나 혹은 불동 하나를 표시한 모양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떨어진 불똥을 나타냈다고 표시하기도 하고요. 어떤 작은 불똥을 나타낼 때 표시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글자도 낙글자로서는 활용되지 않고요. 그 글자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점의 역할을 합니다. 이 글자도 지사 글자입니다. 점 혹은 불똥을 가리키는 글자로서 음은 주이다. 이제 물과 관련된 부수들입니다. 땅 위에 흐르는 물과 관련된 부수들인데요. 첫 번째 물과 관련된 부수 중에는 가장 쉽고도 가장 많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글자가 바로 물수이죠. 오늘날 물수와 소전, 금문, 각골문의 물수는 좀 모양이 다릅니다.
오늘날의 물수를 보고 이게 왜 물수였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소전과 금문, 각골문의 모양을 보면 물이 흐르는 모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작게 흐르는 물의 모양, 이게 바로 물수자입니다. 즉 각골문, 금문, 소전의 모양을 보시면 물결, 물이 흐르는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의 우리가 알 수 있죠. 뒤에 이와 유관한 글자가 보입니다. 내천자가 그런 글자인데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뜻은 물, 음은 수, 중국어 발음은 슈이라고 합니다. 물론 상형 글자이고요. 다음은 얼음빙자입니다. 이 글자는 사실은 그 점 두 개로서 나타낸 글자인데 이게 점 두 개로서는 낫글자로서 활용되지 않고 부수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얼음 글자, 얼음 빙자를 다른 서체, 금문, 소전, 그리고 예서, 그리고 행서는 얼음 빙자 글자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글자는 얼음 빙자 단독 글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얼음을 나타내는 이수에다가 물자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요 이수변, 얼음을 나타내는 요 이수가 단독 글자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체한 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금문, 소전, 예서 혹은 행서의 앞부분이 바로 이 얼음에 해당하는 얼음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빙이라 하고요. 즉 얼음에 생기는 그 모양, 얼음의 모양, 혹은 뭐 고드름의 모양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음 글자는 내천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앞에 배운 물수자와 유래가 같습니다. 하지만 물수자는 그 물이 흐르는 그 본류 옆에 제방이 터졌죠. 이거는 제방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수자에 비해서 보다 좀 더 큰 물을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이 내천자이지 않을까 합니다. 내, 신의 물을 나타내고요. 음은 천, 그리고 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늘날의 형태라든가 혹은 소전, 금문, 각골문의 형태에 있어서도 유사한 형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서 해서의 모양에 제가 본 내천자를 넣지 않고요. 변형 부수 글자를 집어넣는데요. 내천자가 부수로서 쓰일 때는 저렇게 변형 글자로서 넣어지는 것입니다. 즉 낫글자로서는 그 옆에 보이는 예서와 행서의 모양 비슷하게 되고요. 이 글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거기에 해서체로 들어가 있는 그 글자로서 변형된 부수로서 변형된 글자로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물수자보다 좀 더 큰 물, 물수자와 기원은 자원의 그 기원은 유사하다. 그렇지만 물수자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물을 나타낸다. 음은 중국어는 촨이라고 한다. 다음은 물과 정반대 불을 나타내는 불화자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해서와 예서 속에서는 이게 불인가 뭔가 좀 발견하기 어려운가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요. 각골문과 소전을 보면 이게 확실히 불의 모양, 소전도 물론 예서와 해서 유사하죠. 각골문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을 나타내는 마음심자 같기도 한데요. 이건 분명히 불이 타오르고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뜻은 불이고요. 음은 화, 중국어 발음은 호라고 합니다. 물론 불의 형상을, 불의 모양을 형상화해서 부호화시켰기 때문에 이 글자도 상형 글자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날생자입니다. 이 글자는 땅 위에 어떤 초목이 피어나는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요. 유사한 글자로서는 우리가 앞에 흑토자를 봤죠. 흑토자도 땅 위에 초목의 싹을 나타냈다. 하여튼 방점은 흙에 있었다. 이 글자는 마찬가지 땅 위에 흙 위에 솟아나는 초목의 새싹,
거기에서 초목이 태어나다에서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져봤다는데요. 여기서는 땅에 방점이 있는 것이나 초목이 피어나는 초목이 태어나는 막 생겨나는 그 모양, 초목의 모양, 초목의 싹 모양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목이 싹트다에서 태어나다. 그래서 나타라는 의미, 음은 생, 중국어 발음은 성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도 상형 글자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퀴즈는 총 3문제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 학습한 주요 내용입니다. 학습 정리를 통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영의 변천 2, 갑골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